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제가 목격한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전 태어나서 쭉 서울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건설자재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구청 공무원이셨어요.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랑 여동생을 키우셨는데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 클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여름 휴가 때는 강원도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삼겹살 구워 먹고 지금 생각하면 그 평범하고도 소박한 일상이 정말 소중한 추억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제 꿈은 교사였어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었는데 시 한 편을 가지고 반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만드는 수업을 하셨거든요. 어떤 애가 전 이 시가 슬프게 느껴져요라고 하면 왜 그렇게 느꼈어라고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교실이 왁자지껄해지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때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사범대에 진학해서 졸업하고 운 좋게도 임용시험에 붙었어요. 처음 중학교에 교사로 발령받았을 때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부모님 두 분 다 친척들한테 전화 돌리시면서 우리 딸이 선생님 됐다고 자랑하시는데 그게 참 뿌듯했어요. 교단에 서는 일은 다행히도 적성에 딱 맞았어요. 아이들 앞에서 수업하는 게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눈이 반짝이면서 선생님 수업이 재밌어요 하는 애들을 보면 피곤이 싹 가시거든요. 그럴 때 교사를 하길 잘했다는 보람이 확 차올라요. 수업 연구도 좋아했고 학부모 상담도 성실하게 하는 편이라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 교사가 천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컸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을 오래오래 하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였어요. 새 학기에 저희 학교로 전근을 온 체육교사였죠. 첫날부터 인상적이었어요.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 명 한 명한테 직접 다가가서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운 김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도 크고 밝고 웃으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그날 교무실 분위기가 유난히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학기 초라 이런저런 문제로 다들 예민해져 있던 때여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옆자리 선생님이 저한테 소곤거렸어요. 아이, 저 선생님 엄청 쾌활하시다. 성격 좋아 보이는데? 체육 선생님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며칠 뒤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진우 씨가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국어 선생님 맞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수업하다가 애들한테 무슨 과목이 제일 좋냐고 물으니까 국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 말을 텄어요. 밥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 점심시간이 유독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점심을 자주 같이 먹게 됐고 학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이들 성향이 어떤지, 올해 학부모 분위기는 어떤지, 다른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물어보는 것도 많았는데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풀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전 학교에서 있었던 웃기고 황당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표현력이 좋아서 듣다 보면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진우 씨 쪽에서 제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퇴근할 때 교무실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같이 걸어 나오고 중간중간 제 자리에 슬쩍 와서 말을 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죠. 한 번은 제가 밤 늦게까지 작업하고 있었는데 제 자리로 와서는 아직 계셨네요. 밥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같이 먹어요. 라면서 도시락을 2개 내밀었어요. 배가 고팠던 때라 정말 고마웠는데 그 도시락을 직접 받는 순간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하고 확실히 느꼈어요. 솔직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연애의 조건을 크게 따지는 편은 아니었는데 딱 하나 바라는 게 있었어요. 제 일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교사라는 직업이 밖에서 보기엔 칼퇴에 방학까지 있어서 참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방과 후 업무에 학부모 민원 처리에 각종 공문 작업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까지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험 기간에는 야근으로 정신없었고 이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바빠 정해진 것만 하면 되는데 방학도 있잖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어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는데 반복되니까 마음이 식어버렸죠. 근데 이 진우 씨는 같은 업종이니까 말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수업 준비 때문에 약속을 미루면 짜증 한 번 없이 당연하죠. 다 이해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배려를 받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같은 세계에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이해랄까? 그게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진우 씨를 더 잘 알게 됐죠. 만나면서 더 확실히 안 건데 이 사람은 어딜 가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교무실에서도 선생님들 사이에 분위기 메이커였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엄청났어요. 체육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다가도 가르칠 때는 자세를 바꿔서 진지하게 눈을 맞춰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운동장이 내려다 보였어요. 진우 씨가 축구를 못하는 남학생한테 1대1로 패스 연습을 시켜주고 있었는데 공이 엉뚱한 대로 굴러가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분명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조금 안 됐을 쯤이었어요. 저희 사이에도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주말에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진우 씨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면서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이 말이 많은 사람이 잠만 빙글빙글 돌리고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됐죠. 혹시 헤어지자는 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무서우니까 빨리 말해. 나 돌싱이야. 전에 결혼한 적 있어. 순간 카페 소음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없어. 결혼 생활도 애초에 반년밖에 안 됐고 전 와이프가 외도를 해서 짧게 끝났어.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타이밍을 놓쳤어. 말하면 떠날까봐 겁이 났거든.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카페에서 나왔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진우 씨는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혼자 있겠다고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르륵 눈물이 흘렀어요. 속았다는 분노,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는 서운함. 그럼에도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는 마음이 뒤죽박죽 엉켜서 며칠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했더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여동생도 언니가 결정할 일이지만 나라면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진우 씨 생각이 먼저 났어요. 출근길에 습관처럼 응원 문자를 보내주던 사람, 제가 힘든 날 전화하면 바보 같은 이야기로 기분을 풀어주던 사람, 교무실에서 눈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 이 사람이 없는 생활을 상상하니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결국 진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나 생각 많이 했어. 솔직히 아직 화나고 서운해. 근데 헤어지긴 싫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마음먹고 부모님께 진우 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 두 분 다 반가워하셨어요. 늘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바랬던 어머니가 가장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 눈빛을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돌싱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반찬을 드시던 손을 멈추셨어요. 뭐? 재혼이라고? 네. 전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결혼 생활은 반년 정도로 짧게 끝났고 아이는 없대요. 이혼 사유가 뭐든 간에 한 번 실패한 결혼을 왜 우리 딸이 감당해야 하냐? 난 반대다.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네가 왜 굳이 돌싱을 만나야 하냐? 조건 좋은 총각 얼마든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요. 이해했어요. 딸을 처음 결혼하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 마음이니까요. 그날 저녁은 거기서 끝이었어요.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문을 닫으셨고 어머니는 설거지하시면서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생각보다 부모님 반대는 거셌어요. 아버지는 며칠간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하셨어요. 밥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엄마 부탁이다. 를 반복하셨어요. 여동생한테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날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서 언니 좀 말려달라고 하셨어. 정말 그 결혼 꼭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전체가 반대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진우 씨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더니 내가 직접 부모님을 뵐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진우 씨는 저희 집에 여러 번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드렸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또 어느 날은 심기불편한 아버지가 대꾸를 안 해도 기죽지 않고 날씨 이야기,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아버지랑 단둘이 술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나눴는진 물어봐도 안 알려줬는데 표정이 안 좋았던 거 보니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득하기까지 거의 반년 넘게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진우 씨는 기념일마다 과일 선물을 보내고 아버지 생신에 직접 와서 축하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케이크를 사오는 등 꾸준히 노력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슬슬 누그러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라는 말을 흘리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수저를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좋다면 우리도 더 반대하진 않으마.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진우 씨한테 바로 전화했더니 정말로 좋아하더군요. 그만큼 진우 씨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허락받는데 반년이 넘는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정작 시댁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진우 씨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하시는 분이야. 걱정 마. 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친정 설득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나머진 다 쉬울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거실 정면 벽에 한자로 쓴 가운 액자가 걸려 있었고 양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줄지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방석 위에 정좌하고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무릎을 모으고 찻잔을 내리고 계셨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어찌나 엄숙하고 무거웠던지 진우 씨가 옆에서 인사드려 라고 소곤거렸고 저는 서둘러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집안은 4대를 넘게 장남이 제사를 모셨다. 며느린 당연히 그 옆에서 내조를 해야 하는 거고. 제 직업에 대해서도 물으시더니 여자가 직업이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집안일을 뒷전에 놓으면 곤란하지. 살림이 언제나 먼저여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씀 내내 고개만 끄덕이셨고 가끔 맞아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라고 덧붙이셨고요. 제사를 1년에 4번 지내는데 며느리가 주관해야 한다는 말,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에서 보내야 한다는 말, 일보다는 가정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 등 시아버지 말씀이 끝나고도 시어머니가 세부 사항을 덧붙이셨어요. 어떤 나물은 어떤 방식으로 무쳐야 하고 저는 몇 가지를 부쳐야 하고 과일은 어디서 사와야 하고 한과는 어느 집게 좋고 약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인데 마치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2시간이 넘도록 제사와 명절 이야기만 하셨는데 제가 뭘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며느리라는 역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였죠. 밖에 나와서 진우 씨한테 말했어요. 자기야, 나 솔직히 좀 무서워.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봤지. 내가 진짜 종갓집 며느리가 돼야 하는 기분이야. 왜 이런 집안인 걸 이야기 안 했어? 다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야. 막상 결혼하면 다 풀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잖아. 형식적인 거니까 신용만 좀 하면 돼. 신용만? 응. 처음에 좀 맞춰드리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걱정 마. 1년도 안 갈 거야. 신용만 하면 된다. 그 말을 붙잡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내내 고민했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시아버지의 그 딱딱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시어머니가 줄줄이 나열한 제사 음식 목록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잡아당기는 게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 설득하느라 반년 넘게 매달린 저의 시간이요. 아버지한테 제발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던 밤들. 진우 씨가 비 오는 날에도 과일 상자 들고 우리 집 현관에 서 있던 모습.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던 과정.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여기서 엎으면 전부 물거품이잖아요. 돌싱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님한테 싸우고 울고 매달려서 겨우 허락받아놨는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허탈해 하실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네가 좋다면 우리도 반대 안 하마 라고 하셨을 때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마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결국 결혼을 밀고 나갔습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가장 걱정하던 순간이 오고 있었죠. 바로 시댁의 첫 제사요. 첫 제사가 다가오자 현실을 실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사 음식 목록이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길었어요. 전 3가지, 탕 2가지, 적, 나물 5가지, 과일 4가지, 한과, 약밥까지 합치면 15가지가 훌쩍 넘었어요. 마지막에 빠짐없이 준비해라라는 한 줄이 딱 붙어 있었고요. 제사 전날 오후에 시댁에 와서 준비를 시작하라고 하셨는데 일이 있으니까 반차를 써야 했죠. 시댁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이미 나와 계셨어요. 그래도 첫 행사라서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딱 내밀면서 부엌에 재료 다 꺼내놨으니까 바로 시작해 라고 하셨어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하나도 손질이 안 된 재료들이 있었어요. 전부 밑작업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나물 다듬고 전 반죽 만들고 고기 양념하고 과일 깎고 한과 접시에 가지런히 올리는 것까지 전부 제 손으로 했어요. 시댁에는 시누이가 둘 있었거든요. 당시 둘 다 미혼이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제사 당일 저녁 돼서야 슬쩍 나타나서 절만 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외투도 안 벗은 채로 소파에 앉아서 나 오늘 야근하다 왔어. 너무 피곤해. 라면서 밥만 먹고 일어났고 작은 시누이는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갔어요. 남은 뒷정리와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고요.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진우 씨는 시아버지랑 거실에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느라 부엌에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를 닦으면서 시계를 봤더니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손목이 저리고 허리가 뻐근한데 내일 아침에 일을 가야 하는 상황에 속으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됐어요. 추석, 설, 거기에 1년에 4번 제사까지 합치면 6번 넘게 이런 생활이 돌아왔어요. 제사비는 전부 저희 부부가 냈는데 재료비에 한과에 과일에 제사 끝나고 시댁 식구들 밥까지 차리면 한 번에 40~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오가는 교통비에 연가 쓰는 날에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더 나갔고요. 제사는 시댁이 원하는데 비용은 왜 저희 부부가 내야 하는지 의문이더라고요. 남편이 첫째란 이유로 맡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그러나 중에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은 방학도 있고 좋겠네. 시간 많으니까 우리 쪽에 신경 좀 더 써. 방학 중에도 연수와 업무, 다음 학기 교재 연구도 있다고 말씀드려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이 그래도 회사원보단 낫지 않냐? 로 끝이었어요. 시노이들한테는 단 한 번도 너희도 도와줘라 라는 말씀을 안 하시면서요. 그건 말고도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달마다 있는 가족 모임 등 챙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마음속에 뭔가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 치이고 집에서 치이고 시댁에서 치이니까 숨이 막혔어요. 밤에 침대에 누우면 일도 준비해야 하고 시댁 모임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빽빽해져서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도 그때는 참았어요. 신용만 하면 된다는 진우 씨 말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꼬박 1년을 버텼어요.
돈을 쓰고 체력을 바닥까지 끌어다 쓰고 반차나 연가라도 쓰게 되면 학교에선 눈치를 보고, 그런데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남편은 적응하면 나아져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1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되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늘어만 갔어요. 제사 준비는 기본이고 집에서 먹을 반찬도 만들어 오라, 시부모님 병원 예약도 잡아달라, 시댁집 청소도 가끔 와서 해달라. 한번 해드리면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다음엔 거기에 하나가 더 얹어지는 구조였어요. 끝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 일이 결정타였어요. 아침부터 학교 갔다가 반차 쓰고 시장에서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거든요. 갈비찜에 잡채에 전에 나물까지 상을 차렸는데 시누이 둘은 나란히 앉아서 밥만 먹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가져온 건 꽃 한 다발이었고 작은 시누이가 가져온 건 편지 하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받으시면서 아유, 우리 딸들은 마음이 참 예뻐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면서 차린 상은 당연한 거고 꽃 한 다발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 자리에선 참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퇴근 후에 시어머니한테 부탁받은 반찬 재료를 사서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가방을 현관에 내팽개치고 부엌에 섰는데 설거지가 밀려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남편은 도와주지 않지? 왜 시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지? 왜 시어머니는 나한테만 이러시지? 난 왜 이 결혼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어요. 싱크대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결심했어요. 더는 못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가서 진우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앞으로 시댁 행사 안 가. 뭐? 제사도 안 가고 명절도 안 가. 다른 기념일도 안 가고 다 안 갈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잠깐,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내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말을 한 귀로 흘린 거야? 지금 당신은 내 꼴을 보고도 왜 그러냐는 말이 나와? 내가 그동안 어떤 수모를 겪은지 모르냐고. 하나하나 짚었어요. 금액, 시간, 체력, 직장에서 받는 불이익까지 전부. 진우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볼게. 이야기로 협의하자는 게 아니야. 난 안 갈 거라고 통보하는 거야. 시댁이랑 사이가 틀어져도 상관없어. 결혼 전에 당신이 뭐라고 했어? 신용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신용을 1년이나 했는데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진우 씨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어요. 목 안까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또 무마되고 흐지부지 넘어갈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적어도 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댁에 끌려가는 일은 없겠다고요. 며칠 뒤 주말 오전이었어요. 진우 씨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외출한 상태였고 저는 집에서 밀린 빨래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초인종이 울리길래 택배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예고도 없이요. 현관에서부터 얼굴이 딱 굳어 계셨기에 올 게 왔구나 싶었죠. 들어가자.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셨어요. 소파에 앉으시더니 21번 크게 들이쉬시고는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너 이제 제사 안 한다고 했다며? 네, 어머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진우 씨가 본인이 말씀드리겠다고 해서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도 안 하고 아들 시켜서 전하는 게 며느리 도리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디? 만만하냐? 그리고 결혼 전부터 시댁 행사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지. 이제와 왜 말 바꾸는 거야? 목소리가 정말로 날카로웠어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면전에서 직접 들으니까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죠.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쥐고 있었어요. 그래도 물러서면 안 됐어요. 여기서 주눅 들면 앞으로 계속 끌려다닐 게 뻔했으니까요. 차분하게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직장인이에요. 매번 일을 빠지면서 혼자 그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건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같이 분담하시든 형식을 간소하게 줄이시든 다른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시누이는 바깥 사람이고 너는 이제 안 사람이야. 그게 같은 거냐? 며느리가 제사를 빠지면 이 집안 채통이 뭐가 되냐? 시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말씀드리고 동네 어른들한테 뭐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냐? 어머니,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해보니까 저 혼자선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요. 한 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그 많은 일을 제가 혼자 하는 게 정말 도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시집 와서 혼자 몇십 년을 했는데 고작 1년 한 거 가지고 못하겠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 에휴... 말이 점점 격해지려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서더니 분위기를 바로 파악한 듯 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기만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로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와이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와이프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좀 쉬게 두세요. 시어머니가 눈빛이 차갑게 변한 채로 남편을 올려다보셨어요. 그리곤 알 수 없는 한마디를 하셨죠. 너 왜 말이 달라지냐? 그 한마디를 딱 내뱉으시고는 가방을 집어드셨어요. 진우 씨가 붙잡으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고 한동안 저도 진우 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지나서 진우 씨가 먼저 말했어요. 잘한 거야. 당신이 맞아. 고마웠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게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면서 제가 맞다고 말해준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만은 않았지만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물러나실 분이 아니라는 건 1년 동안 충분히 봐왔으니까요. 문을 쾅 닫고 나가신 그 뒷모습이 자꾸 아른거렸어요. 끝난 게 아니라 뭔가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날 밤만큼은 오랜만에 속이 좀 시원하긴 했어요. 그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덩어리를 드디어 뱉어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적어도 그날 밤은 시댁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내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오래 앓으시던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장례를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내내 영정사진 앞에 앉아 계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누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완전히 넋이 나가신 것 같았죠. 시누이들은 상주석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고 조문객이 와도 그 누구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진우 씨만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라도 정신 차리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문객 접대를 맡으면서 식사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신경 쓰고요. 부의금 봉투를 정리하고 조문객 방명록을 관리하고 시아버지 동창분들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는 것까지 했어요. 가족들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밥을 떠드렸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마르고 거친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결국 남편을 잃은 한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사흘 동안 장례식장에 붙어 있으면서 빈소를 지켰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혼자 빈집에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무리 저한테 힘든 일을 시켰던 분이라고 해도 남편을 잃은 사람의 뒷모습은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그 뒤로 혼자 계실 시어머니한테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드렸어요. 안부 전화도 꾸준히 했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제 감정만 앞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해 드렸어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챙겨드리니까 시어머니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고맙다 새아가 란 말이었거든요. 반찬을 가져다 드리면 현관에서 받으시면서 고맙다며 용돈을 주셨고 전화할 때도 너 아니면 이 집이 어떻게 됐겠냐 라면서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네 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에 손볼 데가 많아. 이번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형광등 갈아드리고 고장난 수도꼭지 수리업체 불러드리는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런 건 시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이제 시어머니 혼자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장 받아달라, 병원 예약 잡아달라, 관리비 확인해달라, 옷장 정리 좀 도와달라. 하나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둘이 오고 둘을 해드리면 셋이 왔어요. 한 번은 주말에 시댁에 가서 옷장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참에 아버지 옷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시면서 시아버지 옷들을 꺼내셨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옷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새아가 너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마음 약해진 제가 정리를 전부 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새아가 이번에 네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혼자선 도저히 못하겠어. 조상들 제사에 저를 다시 부른 거였어요. 제가 시댁 행사에 안 간 지 반년이 지났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걸 계기로 다시 저를 끌어들이려는 거였어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조상 제사를 안 지내면 되겠냐? 하늘에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아버지 안 계시니까 더 챙겨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댁 일을 다시 저한테 얹기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저는 어느 정도까진 맞춰드렸어요. 장을 받아들이거나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건 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분한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사 준비를 맡는다거나 명절에 가서 음식을 차린다거나 그런 건 다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실 때마다 어머니 그건 어려워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 마음이 약해져서 한 번 더 해드리면 그 한 번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되고 결국 이전으로 돌아갈 게 뻔했거든요. 저는 시댁에게 확실히 선을 다시 그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진우 씨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댁에 혼자 다녀오더니 슬슬 저를 데려가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 같이 가자.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셔. 난 반찬 해다 드리고 전화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 그 이상은 어려워. 얼굴이라도 비추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는데 제가 계속 거부하니까 점점 어조가 달라졌어요. 넌 왜 이렇게 매정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한테 가는 게 그렇게 싫어? 매정한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거야. 난 할 건 다 했어. 장례 때도 챙겨드렸고 지금도 가끔씩 찾아뵙잖아. 근데 또 찾아뵙자고? 그 이상은 못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감한지 알아? 처음에 신용만 하면 된다고 한 게 누구야? 왜 자꾸 말이 달라져? 그날 전에 없이 크게 싸웠어요. 진우 씨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한참 뒤에 안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알 수 없었죠. 한 번은 제가 먼저 화해하려고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거든요. 진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식탁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9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했더니 친구들이랑 밥 먹는 중이야. 먼저 먹어 라고 하더라고요. 식은 찌개를 혼자 앉아서 먹는데 참 서글펐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뒤로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진우 씨가 귀가가 점점 늦어졌어요. 동료들이랑 밥 먹었다. 학교 일이 좀 늦어졌다. 라는 핑계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됐어요. 주말이면 진우 씨 혼자 시댁에 다녀왔고 돌아와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통화할 때는 꼭 방문을 닫았고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대화가 줄었어요. 전에는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밥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따로 사는 느낌이랄까? 그러니 제겐 집이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되기 시작했죠. 시댁 문제에 남편과의 불화까지 겹치니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어요. 속이 자꾸 쓰리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명치부근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커피는 한 모금만 마셔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속이 쓰려서 교탁을 두 손으로 잡고 버틴 적도 있었어요. 결국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이시죠? 위벽에 궤양이 생겼어요. 스트레스성입니다. 지금 생활에서 스트레스 원인을 줄이셔야 합니다. 약으로 눌러도 원인이 그대로면 재발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약을 처방받았는데 솔직히 약으로 나을 문제가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원인을 줄이라는데 그 원인이 남편이고 시댁이면 어떻게 줄여요? 위궤양 진단서를 가방에 넣고 집에 돌아왔는데 진우 씨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어요. 나 병원 다녀왔어. 위궤양이래. 아 그래? 병원은 갔으니까 됐네. 약 잘 먹어. 그게 끝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감기만 걸려도 약국 달려가서 약 사다 주고 간호해 주던 사람인데
위궤양이라는데 고개도 안 돌리고 핸드폰만 보면서 약 잘 먹어 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변했구나 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같이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주말에도 시댁에 다녀오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고 제가 아프다고 해도 형식적인 대꾸 한마디로 끝나는 날이 반복됐어요. 예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밝고 유쾌하고 다정했던 진우 씨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픈 게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몸까지 망가지면서 참아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이 결혼이든 시댁이든 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때부터 모든 상황을 감정 빼고 냉정하게 보기로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 첫 번째 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뜻밖의 말을 하셨죠. 올해부터 제사를 없앴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나도 이제 혼자서 그런 거 할 힘이 없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사를 1년에 4번 지내면서 15가지가 넘는 음식 목록을 문자로 보내시던 분이 갑자기 제사를 없앤다고요? 며느리한테 제사 빠지면 집안 채통이 뭐가 되냐고 소리 지르시던 분이 처음엔 의아했지만 한편으론 기뻤어요. 그 제사 지옥에서 벗어나는 거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덧붙인 말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삿날에 굳이 올 필요 없다. 집에서 푹 쉬어라. 이 사람이요. 저한테 쉬라는 말을 결혼하고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쉬어라라니 이상하잖아요. 뭔가 걸렸어요. 며칠 뒤에 큰 시누이한테 연락해봤어요. 어머니가 제사 없앤다고 하셨는데 들었어요? 큰 시누이가 저도 같은 말 들었어요. 이번엔 푹 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가 묘하게 밝았어요. 평소에 시댁 이야기 나오면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랄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진우 씨가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날은 깜빡했더라고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모레 양복 입고 와라. 장소는 집으로. 제사를 없앤다면서 양복을 입고 오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그 문자를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원래대로 테이블에 놓았어요. 진우 씨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봤어요. 그렇게 저는 제삿날에 혼자 시댁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있으니까. 반드시 뭔가가 있으니까. 제삿날 오후 진우 씨가 집을 나서면서 나 잠깐 밖에 다녀올게 라고 했어요. 저는 다녀와 라고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진우 씨가 나간 뒤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댁 골목에 들어서니까 시누이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왔죠.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인기척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눌렀어요. 그제야 문이 열렸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확 굳으셨어요. 지은아, 너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들어가도 되죠? 그렇게 무작정 시어머니를 밀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춰섰죠. 거실에 진우 씨가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앉아 있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좀 어려 보이는데 정숙하게 차려입고 나온 모습이었어요.
큰 시누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절 보자마자 크게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상 위에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고급 한정식 음식이 세팅돼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봐도 제사가 아니었죠. 맞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선하고 큰 시누이가 소개시켜준 자리였어요. 제사를 없앤다고 저를 빼놓고 남편한테 양복 입고 오라고 하고 다른 여자를 앉혀놓은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시뻘겋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귀에서 윙하고 소리가 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진우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은아, 이거 오해야. 나는... 뭐가 오해야? 양복 입고 모르는 여자랑 맞선 보는 게 오해야? 손이 미친 듯이 떨렸는데 핸드폰을 꺼내서 그 자리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양복 입은 진우 씨, 맞은편에 여자, 큰 시누이, 시어머니 전부 찍었어요.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라며 말렸는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혼 중인 사람이 부인한테 숨기고 제사를 핑계대서 빼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를 한 장이라도 더 찍어야 했죠.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전 그 자리에서 모든 분노를 터뜨렸어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맞선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저 이 사람 와이프예요. 아직 결혼 생활 중이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여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죠. 어머니, 진우 씨 이혼했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알고 보니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맞선을 본 거였어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어요. 저는 이혼하신 분이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와이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여자가 가방을 챙겨서 현관으로 나갔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진우 씨, 큰 시누이, 그리고 저만 남았죠. 곧장 시어머니한테 쏘아붙였어요. 10년 동안 쌓인 게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있는데 맞선을 주선하세요? 그것도 이혼남이라고 거짓말까지 해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네가 집안일을 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거다. 그러게 네가 애초에 며느리 도리를 다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집안일을 안 해서 다른 여자를 데려온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하면서 스스로 창피하지 않아요? 진우 씨한테 돌아섰어요. 양복 입고 서 있는 꼴이 한심했어요. 당신이 말해봐. 내 앞에서는 내 편인 척 해놓고 뒤에서 이러고 있었어? 진우 씨는 처음엔 어머니가 억지로 자리를 만든 거야. 난 거절하려고 했어. 라고 했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문자 캡처를 보여줬어요. 양복 입고 와라 라는 시어머니 문자. 거절하려던 사람이 양복 입고 와서 여자 앞에 앉아 있었냐고 물으니 답이 없었죠.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결국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만 제 편인 척했지 뒤에서는 시어머니 말을 따르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라고 하면 처음엔 반대했지만 점점 설득당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게 나왔어요. 의심이 간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혹시 이전 결혼도 같은 이유로 끝난 거야? 진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전 와이프 외도로 끝났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지? 나랑 비슷하게 갈아치운 거지? 전 결혼 끝나기 전에 나를 만난 거 아니야? 맞지? 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죠. 제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돌리고 계셨어요.
진우 씨는 양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곤 돌아서서 한마디 했죠.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을 닫고 나왔어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차에 타서 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터졌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근데 그 눈물이 마르고 나니까 머릿속이 맑아졌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진다. 차분하게 준비하자. 결국 이혼 결심이 섰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덤비면 오히려 제가 불리해지잖아요. 빈틈없이 준비해야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건 맞선녀 연락처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큰신우를 반협박해서 그쪽 여자 번호를 얻어냈죠. 다음날 그 번호로 연락했어요. 그날 만났던 김진우 부인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답장이 바로 오진 않았고 반나절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이혼하신 분이라고 들었지 부인이 계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여자는 나이가 저보다 서너 살 어렸고 큰시누이의 지인의 동생이었어요. 큰시누이가 우리 오빠 좋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소개한 거래요. 게다가 그날 제삿날 자리가 첫 만남이 아니었대요. 이전에 진우씨와 단둘이 한번 만났었다는 겁니다. 둘이서 식사를 한번 했고 서로 괜찮다고 해서 다음 단계로 가족을 보는 자리를 잡은 거래요. 그게 시아버지 제삿날이었고요. 저는 이혼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가족분들 만나보자고 해서 간 건데 그 자리에서 나타나셔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진우씨도 맨 처음에 본인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여자도 엄청 화내면서 제게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쪽 잘못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전부 그 집안이 문제죠. 그래서 전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혼인 걸 속이고 맞선을 봤다는 게 재판에서 중요할 수 있어요. 여자가 잠깐 고민하더니 네, 해드릴게요. 저도 속은 거니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 뒤로 차근차근 증거를 모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 캡처, 맞선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 맞선녀의 진술서, 진우씨가 결혼 중 사실을 숨긴 정황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담실에 앉아서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놓으니까 변호사가 꼼꼼히 보시더니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 충분합니다. 라고 했어요. 특히 기혼 사실을 속이고 맞선해본 정황, 시어머니가 주도한 증거, 전 결혼 때도 같은 패턴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그거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게다가 저는 재산 분할까지 원해서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 들어간 비용, 제사비 영수증, 간병비, 시댁집 수리비 보조 내역 그런 것들도 전부 정리해서 넘겼어요. 변호사가 꼼꼼하게 준비 잘하셨네요 라고 했는데 그 칭찬이 묘하게 씁쓸했어요. 이런 준비를 잘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진우 씨한테 이혼 의사를 통보했어요. 진우 씨는 처음엔 이혼은 안 돼.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뻔뻔하게도. 이야기? 나한테 숨기고 맞선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내가 당신 손찌검 안 한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두어 번 만난 걸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게다가 내 의지만으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재판 가서 뭐라고 하면서 이혼 요구할 건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사진, 문서, 진술서, 녹음 파일 전부 보여줬어요. 진우 씨가 하나하나 보더니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진우 씨도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 이혼으로 처리됐죠.
진우 씨가 증거를 보고 나서 저항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위자료 액수를 놓고 좀 실랑이가 있었지만 변호사가 재판 가면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 합의하더라고요. 끝까지 추하고 역겨웠죠. 이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이 집안을 박살냈다.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널 만난 게 내 생애 가장 큰 후회다. 아니, 우리 집안의 가장 큰 후회고 죄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집에 죄가 많다는 건 인정하셨네요. 그거면 됐어요. 다음부턴 M1 여자들 괴롭히지 말고 아들 끼고 둘이 오붓하게 사세요. 저로서 끝나길 간절히 빕니다.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계속 전화가 오기에 아예 차단해버렸죠.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짐을 정리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것들만 챙겼어요. 옷이랑 책이랑 개인 물건들. 이 집에서 만든 추억은 가져갈 게 없었어요. 짐을 다 싸고 빈 거실을 한번 둘러봤는데 지난 서럽고 슬픈 기억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들과 이제 아예 이별할 생각을 하니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았죠.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TV를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그냥 잠든 적도 많았고 새벽에 눈이 떠져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한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룬 밤도 있었어요. 이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 상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다들 담담하게 대해줬어요. 가까운 동료 선생님들이 퇴근길에 밥이나 같이 먹자 라고 해줬는데 그 한마디가 그 시기에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제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확실히 스트레스가 줄으니까 속이 많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밥을 먹으면 명치가 아팠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주말엔 온전히 쉴 수 있고 밤에 시어머니 전화가 올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을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 걱정 없이 일어나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 싶었어요.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은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만나고 퇴근하면 집에서 좋아하는 드라마 틀어놓고 치킨 시켜 먹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행복이 아닌데 이게 제 일상이에요. 그런 하루하루가 지금의 저를 버티게 해줘요. 그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큰 건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